비밀전대 고레인저는 슈퍼전대 시리즈의 기념비적인 첫 작품으로 5명의 특수훈련을 받은 전사가 악에 대항한다는 내용이다. 슈퍼전대 시리즈의 첫 스타트를 끄는 기념비적인 작품이지만 제커 정격대와 더불어 다른 슈퍼전대 시리즈와는 달리 이시노모리 쇼타로 원작인 작품이었기 때문에 토에이 자체 제작인 배틀피버 J 이후의 시리즈와는 별개로 취급받았었고 한동안 슈퍼전대 시리즈에 편입이 되지 않았었다. 이후 초력전대 오레인저에서 슈퍼전대 시리즈 20주년 로고를 달고 있었다는 점과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최종화에서 고레인저와 제커 정격대를 선배 슈퍼전대로 취급하는 걸 시작으로 슬금슬금 슈퍼전대 시리즈에 편입시키려는 낌새가 보이다가 백수전대 가오레인저가 25작품, 갱갱전대 보우켄저가 30작품 기념 로고를 오프닝에 삽입시키며 슈퍼전대 시리즈로 공식 인정받았다. 해적전대 고카이저에선 아카레인저가 레전드 대전에서 슈퍼전대를 이끈 리더로 등장하였으며 고카이저 최종화의 마지막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이 작품 이전에 고레인저와 비슷한 컨셉인 과학닌자 대 가차맨이 존재해서 그걸 따라했다는 말이 있었으나 참가 스태프는 이 말을 부정하면서 가부키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초에 가차맨 등 일본 작품에서 5인 팀이 자주 나오던 건 가부키부터 이어져 내려온 경향이다. 어쨌든 당시 애니메이션으로는 복수의 히어로 조직이 나오는 작품이 꽤 있었으나 특촬물에서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상당히 신선한 컨셉으로 받아들여졌다. 또한 가면라이더의 무거운 분위기에서 탈피한 밝은 분위기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또한 최초로 히어로가 죽는다. 당초 키레인저를 맡았던 배우가 스케줄 문제 때문에 잠시 하차하고 이대 키레인저가 등장한다. 그러다가 일대 키레인저 배우의 스케줄 문제가 해결되면서 이대 키레인저는 전투 도중 죽는 방향으로 스토리가 정해지고 일대 키레인저가 복귀한다. 또한 현재의 슈퍼전대라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대화한 적군이 없다는 게 큰 특징이다. 오로지 등신대의 히어로 액션을 펼치는 것으로 오히려 로봇 때문에 드라마가 약해지는 일 없이 드라마를 뽑을 수 있었다. 대신 탈것과 특수 무기가 여타 전대와 비교해보면 많은 수준. 제커 정격대는 슈퍼전대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으로 비밀전대 고레인저가 히트를 친 이후 가면라이더 시리즈와 같은 시리즈로 나가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번 작품도 개조인간들의 슬픔을 다룰 내용이었지만 전작인 고레인저와 너무 비교될 만큼의 무거운 스토리는 아이들에게 거부감을 주어 시청률이 떨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그 결과 시청률 상승을 위해 유명 배우인 미야우치 히로시를 기용, 제 5번째 멤버인 비권을 추가하면서 이야기의 노선을 밝게 바꿔 시청률 상승을 노렸지만 생각만큼 오르지 못하고 결국 1년이 되기도 전에 종영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비권을 최초의 추가 전사로 간주하기도 하나 비권은 미국으로 떠난 장관 조커의 빈자리를 대신하는 위치에 있어 이후 작품에서 등장하는 추가 전사들과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 중반 이후 비권의 참전 이후 등장하는 필살기인 빅본버가 여러모로 연출이 굉장히 조악하고 황당하다. 연출을 보면 비권 등장과 동시에 멤버 4명이 어디선가 대포 파츠를 꺼내서 조립 후 비권이 포탄을 집어넣고 쏜다. 처음엔 대포답게 적을 관통하는 연출이었지만 얼마 후에는 고레인저의 고레인저 스톰처럼 날아가는 포탄이 별의별 이상한 물건들로 변해서 공격하는 연출로 바뀐다. 또한 제커 정격대의 최종 보스인 아이언 클로는 다른 것도 아니고 무려 빅본버에서 발사된 생쥐에게 목이 물려 폭사한다. 배틀피버 J는 제커 정격대가 실패로 끝나자 전대물 시리즈가 아닌 70년대 초중반처럼 독자적인 변신 히어로 시리즈로 구상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제커 정격대가 흥행에 실패한 이후로 1년이란 공백기가 생긴 덕에 다양한 요소를 집어넣을 수 있던 것은 행운이라면 행운이었다. 배틀피버 J는 본래 마블 코믹스와 계약을 맺은 시기의 일본판 스파이더맨의 후속으로 기획되었던 작품으로 이번에는 캡틴 아메리카, 미스 아메리카 등이 출연했던 올 위너즈 스쿼드를 일본화시키려고 했던 작품이다. 그래서 일부 디자인은 마블의 디자인을 비슷하게 사용했는데 마블의 허가를 받고 한 것이다. 전자전대 덴지맨, 태양전대, 선발칸 방영 중간까지는 마블이 슈퍼전대 시리즈에 협력했다. 마블이 협력하는 대신 이시노모리 쇼타로가 기획에서 빠지게 되었고 이후의 전대 시리즈에서 이시노모리 쇼타로는 원작자가 아닌 협력자로 표기하게 된다. 멤버들의 복장은 고글이 달린 가면을 쓴 일본 히어로의 모습보다는 미국 히어로의 모습에 가깝게 디자인되었다. 그리고 제커 정격대까지 있던 망토를 없애고 머플러를 착용하며 5색의 전사라는 표현이 없다. 단 슈퍼전대 시리즈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나중에 각 멤버의 색을 지정하였다. 또한 스파이더맨에서 호평을 받았던 거대 로봇과 거대 전함이라는 요소를 집어넣었고 이중 거대 로봇은 이후의 후속작에서도 필수로 채용되는 대표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최초의 메카인 배틀피버 로봇은 변형이나 합체 기능도 일체 없는 말 그대로 기능미를 살린 심플한 로봇. 정규 멤버 중 무려 2명이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는 유일한 전대이다. 슈퍼전대의 시리즈의 주요 요소로 자리잡은 적 여간부가 최초로 등장한 전대이기도 하다.
전자전대 덴지맨은 전기와 기계의 힘을 쓰는 전대와 지구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악당이 싸우는 작품으로 우에하라 쇼조는 이 작품에 환경보호에 대한 메시지를 담았다고 한다. 포피와 반다이가 손을 잡고 야심차게 기획한 작품으로 우주세계의 SF 파노라마적인 요소를 부각시켰다. 그 배경에는 1979년 일본에서 발매되어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스페이스 인베이더의 존재가 있었다. 전자라는 요소를 강조하는 것도 원모티브가 전자오락이기 때문이며 적 조직의 이름이 베이더 일족인 것 또한 그렇다. 스타워즈의 개봉으로 당시 SF 붐이 한창이었던 영향도 크다. 비밀전대의 고레인저에서 채용한 다세계 전사들이라는 설정을 부활시키고 작품 내에서 전대라는 단어를 최초로 사용하는 등 슈퍼전대 시리즈의 많은 부분을 이룩한 작품이다. 덴지맨의 최대의 특징은 최초의 변형 거대 로봇인 다이덴진의 등장을 들 수 있으나 변형 기믹은 메탈 히어로 시리즈에 영향을 주고 오히려 전대 시리즈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해 후기 작품들에선 주로 주역 로봇보다는 후속 로봇에게 쓰이는 경향을 보여주게 된다. 또한 전대 시리즈 첫 마스코트 캐릭터 덴지견 아이시도 큰 비중이 있으며 인기를 끌었다. 진짜로 개를 데리고 찍었다. 고글을 활용한 슈트 디자인과 휴대용 변신도구, 기믹을 가진 거대 로봇 등 이후 제작될 후속작들의 기초적인 베이스를 구축해낸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방영 당시에도 높은 인기와 좋은 평가를 얻어 고레인저 이후로 다소 부진했던 슈퍼 전대 시리즈를 지금의 장수만세 시리즈로 만들어준 역사적 작품으로 여겨진다. 슈퍼 전대 시리즈 중에서는 매우 드물게 차기작과 직접적으로 세계관이 연결되는 전대이다. 최종 보스인 헤드리안 여왕이 차기작 태양전대 선발칸에서 부활에 재등장한다. 선발칸 본편에서 덴지맨도 출연시키려 했으나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태양전대 선발칸은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동물을 모티브로 한 전대이며 3인의 액션도 동물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아크로바틱한 액션이다. 또한 주인공들의 본거지도 사파리 파크의 지하라는 설정이다. 이는 1980년 후지 사파리 파크가 개장하여 엄청난 히트를 쳤고 동물 붐이 일어난 것을 반영한 것이다. 여성 멤버가 전혀 없는 극단적인 성비 구성원도 선발칸만의 독특한 특징. 하지만 방영 도중 여성 멤버를 원하는 소녀 시청자들의 요청이 많이 들어와 이후 시리즈에서는 최소 한 명이라도 여성 멤버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중간에 리더인 발 이글이 교체되어 많은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였다. 레드 이외의 전사 교체는 다수 있었지만 레드가 교체되는 작품은 선발칸이 유일하다. 현재 서적 등에서 언급된 가장 큰 이유는 스즈키 타케유키 프로듀서가 극에 파격적인 큰 변화가 없으면 시청자들이 질릴 것이란 이유로 독단으로 레드 교체를 결정했다고 한다. 당시 레드 배우의 소속사 문제도 다소 영향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전작 전자전대 덴지맨의 악역인 헤드리안 여왕이 소생하여 선발칸에 맞선다는 점을 봤을 때 덴지맨의 세계와 선발칸의 세계는 동일한 세계로 묘사된다. 슈퍼전대 최초로 로봇의 합체 시스템을 도입하여 두 개의 메카닉이 합체하여 한 개의 로봇이 된다. 또한 발 이글은 최초로 검을 주무기로 사용하는 레드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슈퍼전대 시리즈의 상징 중 하나가 된 브레스형 변신 아이템이 등장한 최초의 작품이기도 하다. 대전대 고글5는 태양전대 선발칸까지 슈퍼전대 시리즈를 제작했던 제작진들이 모두 요시카와 스스무를 따라 우주영사 시리즈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스태프들을 모집하여 제작해야 했다. 예전 작품에서는 악당을 쳐부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고글5는 그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눈높이를 아이들에게 맞추어 아이들을 소재로 내세우거나 교훈적인 내용을 담은 스토리를 담게 된다. 전반적으로 밝은 분위기의 깨알 같은 개그도 볼만하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전무후무하게 멤버 전원이 리듬 체조의 모션과 줄, 훌라후프, 리본 공, 곤봉 등 스포츠 기구를 사용한 액션을 구사한다. 또한 이전의 전대의 히로인과는 비교되지 않는 여성적인 매력을 과시한 모모조노 미키를 연기한 오오카와 메구미, 최초의 블랙 전사인 쿠로다 간페이를 연기한 하루타 주니치의 활약으로 시청자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시청률 4위를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고라쿠엔 스타디움을 들어올리며 발진하는 고글 시저의 모습이나 최초의 3단 합체만으로도 굉장한 이목을 끈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구 판매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거대전에서는 멤버 모두가 탑승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인기 배우가 연기하던 블랙과 핑크가 기지에 남아서 서포트를 하는 패턴을 차용했는데 그 때문인지 거대전에서는 극중 인기가 많았던 블랙과 핑크의 활약상이 묻히거나 두 화면을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속출해 결과적으로는 극 전체의 수준을 떨어뜨리게 되었다. 이게 꽤 영향이 컸는지 시청률이나 인기에 비해 완구 판매량이 매우 낮았다. 또한 이 작품도 전작품인 태양전대 선발칸처럼 남성 2인과 여성 1인을 구성한 3인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전년도에 코라쿠엔 유원지에서 선발칸 쇼를 했던 가면라이더 1명과 선발칸 액터 3명의 총 4명이서 공연을 했는데 히어로의 수가 너무 적었고 어린이들의 반응도 썰렁해서 관객의 수가 적다고 해서 안 된다는 스폰서 측의 클레임으로 오인으로 수정된다.
색상 측면에서도 언급할 부분이 있는 전대인데,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명확하게 블랙의 컬러를 지닌 전사가 등장했으며, 이 작품을 시작으로 전대 2인자의 색상으로 고정되었던 블루 컬러가 블랙과 그린 컬러에게 2인자 자리를 빼앗기고 밀려나게 되었다. 이후 몇몇 작품에서 다시 2인자의 컬러로 한 번씩 나오다가 수건전대 게키레인저에 이르러서야 블루 컬러가 다시 2인자 자리로 나오는 비중이 높아지게 된다. 1995년 대형 팬더가 수입하여 더빙판으로 지구특공대 가글5, 가글2, 지구특공대 가글5 완결편이라는 명칭으로 국내에 발매되었다. 대형 팬더의 슈퍼전대 작품으로는 지구방위대 후레시맨, 우주특공대 바이오맨, 빛의 전사 마스크맨, 평화의 전사 라이브맨 다음으로 전격전대 체인지맨 이전에 발매된 5번째 작품, 한국에서 특촬물의 인기가 한참 식은 시기인 1995년에 출시되어서인지 이전에 수입되었던 슈퍼전대 시리즈의 작품에 비해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출시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 과학전대 다이나맨은 기획 당시 컨셉이 야구전대였고 명칭은 야구전대 V리거였기 때문에 멤버들의 복장이 야구 유니폼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로 인해 이전 시리즈의 전대들의 복장에 부착되어 있던 머플러 혹은 망토가 완전히 제거된 첫 번째 작품이다. 적측의 히어로가 등장, 즉 3세력이 등장하는 작품으로 바이오 헌터 실바와 비슷한 다크나이트가 등장한다. 적 조직을 결국 멸망하게 만드는 이 캐릭터는 마도기사 울자드의 선배 격으로 볼 수 있지만 아군이 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적이라는 점이 다르다. 무엇보다도 이 전대의 특징은 다이나믹하다는 것이다. 다이너마이트에서 따온 이름처럼 엄청난 폭파 장면을 선보인다. 불꽃 폭파부터 생년기 폭파까지 터뜨릴 수 있는 건 다 터뜨리는 무지막지한 전대로 필살기마저 슈퍼 다이너마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덕분에 일본의 팬들로부터는 화약전대, 폭발전대 등으로 불린다. 이렇게 화약으로 승부를 건 이유는 당시 토에이의 1급 필름 합성팀이 요시카와 스스무 프로듀서를 따라 우주영사 시리즈로 가버려서 프레임 단위의 필름 합성, 광선 합성 같은 기술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어서 합성 효과가 아니라 물리적인 특수 효과로 승부를 건 것이다. 그래도 80년대 작품답게 빠르고 다이내믹한 데다 액션이 굉장히 출중해서 시청률도 좋았고 다른 작품에 견주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재미를 자랑한다. 이 작품에서 다이나 핑크 역을 맡은 하기와라 사요코는 이후 초신성 플래시맨에서 레인 에펠 역을 맡게 되었다. 1980년에는 울트라맨 80에서 유리한 역을 맡은 적도 있어 울트라 시리즈 히로인 슈퍼전대 멤버와 악역을 고루 맡는 진기록을 세웠다. 초전자 바이오맨은 이 작품의 중요한 특색은 사상 최초로 여성 멤버가 2명이라는 점이다. 더블 히로인은 단순히 여성 멤버를 한 명 더 늘리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보다 다양한 스토리를 전개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가히 바이오맨 이전과 이후의 전대물의 분위기와 성격이 확연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세련되고 참신한 감각으로 제작되었다. 아군과 적군을 넘나드는 치밀하고 감동적인 드라마, 과거의 전대물에서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전개 등등 전대물이라는 장르를 과거보다 몇 단계는 끌어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도 높게 제작되었다. 특히 많이 회자되는 게 바로 충격적인 멤버 교체인데 10화 만에 일대 옐로포가 메이슨의 바이오 킬러건과 사이곤의 화염폭탄에 잇따라맞아 결국 사망하고 11화에서 이대 옐로포로 교체된 점이다. 이것은 촬영하던 중에 옐로포 역할의 배우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하차하는 바람에 급하게 교체되었기 때문이다. 사망하게 된 전대의 멤버가 여성인 것은 현재까지도 유일무이한 사례다. 현재는 정형화된 괴인과의 전투 패배한 괴인의 거대와 거대 로봇 전투라는 패턴을 배제하고 있는 작품으로 작중의 등신대 괴인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이 작품의 거대와 괴인격 존재는 전투 로봇인 메카자이간으로 거대화된 괴인이 아니라 처음부터 거대 로봇이기 때문에 에피소드에 따라서는 시작하자마자 거대전 공격이 들어오기도 한다. 괴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존 슈퍼전대 시리즈에 비해 드라마성이 강화되어 있고 메카자이간과의 전투도 더욱 박력있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바이오맨의 가장 큰 특징은 제3세력인 바이오 헌터 실바일 것이다. 지구 침략 따위에는 관심 없고 어디까지나 바이오 입자의 제거만이 목표이고 그것을 방해하면 기어마저도 공격하는 이 특이한 캐릭터는 전대물 역사상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어떤 진영에도 가담하지 않았던 적도 아군도 아닌 임무에만 충실한 제3자라는 설정과 전용 대사인 바이오 입자 반응 체크, 파괴, 그리고 바이오 로보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라이벌 로봇 발지원 등 3가지 요소로 슈퍼전대 사상 최고의 캐릭터성을 만들어냈다. 1989년에 초신성 플래시맨을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이라는 이름으로 들여와 대박을 낸 대형 팬더에서 1990년에 비디오로 출시했으며 후레시맨 4부작 중 후레시맨 다음으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수입 당시 일본 문화 개방 전이라 일본을 상징하는 것들을 편집 후 출시했다. 플래시맨에 비하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만 그래도 플래시맨 후속작이라는 한계를 이기고 플래시맨 버금가는 두터운 팬층을 보유하고 있다. 전격전대 체인지맨은 왕도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슈퍼 히어로 특촬물이자 자타공인 슈퍼전대 시리즈의 전성기를 가져다준 작품으로 히어로물의 기본 철학에 충실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우주영사 시리즈의 스페이스 오페라 풍 시나리오와 SF적인 연출을 슈퍼전대 쪽으로 옮겨와
전작인 바이오맨보다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주었으며 적 조직 대성단 고즈마는 우주 전역에서 구성원이 모인 조직으로 극중에서 체인지맨과 싸우며 전개되는 적 측의 드라마가 본작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극 후반에 고즈마를 배신하고 체인지맨 편으로 전향하는 캐릭터가 생겨나는 등 극적인 연출이 이뤄지며 이런 드라마적 요소로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게 된다. 또한 스토리에서도 지구뿐만이 아닌 전 우주를 지켜냈다는 점에서 본작의 클라이맥스 스케일은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국내에선 1997년 대형 팬더를 통해 슈퍼전대의 6번째 작품으로 나왔는데 한국에 들어온 슈퍼전대 시리즈 중 유일하게 전격전대 체인지맨이란 제목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정식 수입을 했다. 하지만 당시 전대물의 인기가 사그러든 후에 비디오가 나와서인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후로 대형 팬더에서 더 이상 슈퍼전대를 수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 팬더에서 마지막으로 출시한 작품이다. 초신성 플래시맨은 스토리에 중점을 두어 전성기를 이뤄냄으로써 역대 전대물 시리즈 내에서 명작급에 해당되는 전대답게 이 작품에서 커리어 최초로 특촬물 각본 지피를 데뷔했던 서브 각본가는 훗날 슈퍼전대의 부흥기와 부활의 신호탄을 화려하게 쏘아 올리는 명작 중의 명작인 슈퍼전대의 시리즈 작품 하나를 지필한 대형 각본가가 되었는데 그 작품과 작품의 메인 각본가가 다름 아닌 조인전대의 제트맨과 이노우에 토시키다. 최후반부에 등장하는 반플래시 현상으로 인한 긴박감은 본작이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서도 상당한 수작으로 취급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정도여서 인기 상승에 한몫했으며 최종화에서 개조 실험제국 메스와 마지막 결전을 벌이는 와중에조차 플래시맨이 지구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초 단위로 표시하는 연출은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기억하고 있을 정도다. 이전 작품까지는 한 대의 로봇으로 계속 싸우며 무기를 추가하고 강화하거나 신기술을 개발하는 전개였으나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의 2호 로봇 플래시 타이탄이 등장한 본작 이후로는 위기 상황에서 새로운 메카가 등장하거나 비밀리에 개발하던 신형 메카가 투입되는 전개가 자주 등장한다. 한국에서는 매너방위대를 포함한 여러 우스꽝스러운 패러디물 때문에 원작인 이쪽도 똑같은 개그전대일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는 가장 어두운 슈퍼전대 시리즈를 뽑자면 탑 순위권 안에 들어가는 진지하고 비극적인 작품이다. 90년대에 이르러서 밝은 분위기 위주의 전대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특촬물 자체가 애들이나 보는 유치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다 보니 자연스레 이런 편견이 생겨난 것. 1989년 대형 팬더에 의해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이라는 이름으로 슈퍼전대 시리즈 중 최초로 한국에 수입되었다. 먼저 국내에 첫 번째로 수입된 전대물이며 최초로 수입되었을 당시에는 슈퍼전대 시리즈 같은 컨셉의 특촬 드라마가 매우 신선하게 여겨졌고 당시 VHS 보급과 대여점 시장이 문화 트렌드 중 하나로 성장하던 시기와 맞물려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했다. 공중파 방영이 아닌 VHS로 이 정도의 파급력을 자랑한 콘텐츠는 매우 드물며 80에서 90년대 유년 시절을 보낸 성인이라면 대부분 이 작품을 보며 자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탄력받아 바이오맨, 마스크맨 등의 슈퍼전대물과 스필방 같은 메탈 히어로물을 수입 제작하기도 했으며 다른 제작사에서도 후레시맨의 대박의 자극을 받은 나머지 후발주자로 울트라맨 시리즈들의 타 작품들도 함께 수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광전대 마스크맨은 전대물들 중에서 최초로 무술과 로맨스가 주요 테마의 소재로 잡았다고 볼 수 있다. 마스크맨 이전의 전대원들의 경우에도 일부 무술 유단자들도 있는 편이지만 마스크맨은 아예 전대 멤버 전체가 무술 유단자인데다 오라의 사용을 위해선 오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무술에 특화된 특수한 인물들로 구성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무술 유단자들과 무술의 오라와 같은 기력의 힘을 매개체로 하며 싸우는 방식은 훗날 같은 무술을 소재로 한 후배 작품인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와 수권전대 게키레인저가 그 명맥을 이었다. 광전대 마스크맨은 초전자 바이오맨 이후로 시작한 수준 높은 드라마 노선을 그대로 이어갔으며 이전 작들이 가족 드라마를 테마로 구성한 것에 반해 남녀간의 사랑을 주요 테마로 삼았다. 제작진들은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전대물로서의 영웅의 활약이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 기존의 파괴와 정복을 일삼는 무자비하고 야만적인 집단으로 묘사되던 적측 세력에 대해 나름대로 사연을 부과하여 그들 또한 폭군의 압제로 인해 원치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었으며 사실은 평화를 원하고 있었다는 인간적인 설정을 가미하였다. 적측인 지저인들은 결코 허전적이고 폭력적인 이들이 아니며 심지어 그들의 정당한 황족이 다른 권력자의 찬탈로 정권을 빼앗겨 고통을 받고 있던 비극적인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하로 공주는 지상인과의 만남을 통해 평화를 향한 강한 의지를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다른 지하세계에 군림하는 제왕 제바에 항거하여 옛 왕조의 복원의 기운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마스크맨의 설정과 줄거리는 지저인들의 침공을 막아내고 이하로 공주를 구출하는 동시에 힘으로 제위를 찬탈한 폭군에게 고통받는 지저인들의 해방으로도 이어지며 종국에 이르러 평화를 원하는 적측 진영과 아군이 서로 의기투합하는 힘이 있고 감동적인 결말로 이끈다. 이로 로봇인 그레이트 5는 최초로 각 멤버에게 전용기가 주어져 오기가 합체할 수 있는 로봇이자 최초로 무장으로 총을 사용하는 메카이다. 한국에서는 대형 팬더에서 1990년 바이오맨 다음으로 수입되었고 후레시맨 시리즈 3탄이란 부제가 붙었다. 3탄답게 후레시맨, 바이오맨 다음으로 히트했으며 후레시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이렇게 대형 팬더 전설의 3연작이라 불리게 된다. 초수전대 라이브맨은 쇼와 시대에 나온 마지막 슈퍼전대 작품으로 과학 아카데미아 출신의 천재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통해 무한 경쟁과 학력만능주의에 빠진 엘리트주의 세태를 풍자하여 강도 높게 비판하였다. 특히 라이브맨 하면 딱 떠오르는 명대사이자 상징 문구인 위의 오프닝에 나오는 인트로 대사 또한 엘리트주의에 의한 생명경시 및 인간성을 상실한 악마에게 영혼을 판 3명의 친구에 대한 비판일 정도로 사회 비판 메시지가 강렬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초반에는 분위기가 다소 무거워서 유아층에게는 거부를, 성인층에게는 지지를 얻었으나 중반 이후 2명의 신전사를 등장시켜 유아층의 인기도 함께 얻는다. 신전사의 등장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새로운 멤버가 2명이나 나타났으니 당시 시청자들의 놀라움은 요즘에 비할 바가 아니다. 태양전대 선발칸 이후에 첫 3인 전대며 최초로 여성 멤버가 블루인 전대다. 신전사의 추가는 10번째 작품 기념으로 나온 기획으로 신전사가 추가된다는 소식의 주연인 시마 다이스케가 실은 생각이 들었다고 할 정도로 갑작스럽게 정해진 것이다. 국내에서는 대형 팬더에서 1994년 후레시맨 시리즈 사탄이라는 부제와 함께 평화의 전사 라이브맨이라는 제목의 비디오로 출시했지만 앞에 후레시맨 3부작보다는 인기가 낮아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고속전대 터보레인저는 이 작품에서 최초로 기지가 변형하여 거대 로봇이 된다. 이후 로봇 등장이 일반화되고 전작인 라이브맨에서 처음 등장한 이중 합체 또한 유행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반다이 매상을 조금 더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아이템이 되었지만 기지가 변형한 거대 로봇의 경우 완구화 시 그 크기 때문에 가격도 덩달아 뛰어서 그리 큰 재미를 못 봤는지 후속작인 지구전대 파이브맨까지 등장한 이후 한동안 등장하지 않았다. 물론 이중 합체는 반응이 매우 좋았고 판매량도 잘 나와서 이후로도 일부 작품을 제외하면 웬만해선 전대 거대 로봇의 전통으로 굳어지게 된다. 또한 이전까지의 슈퍼전대는 피니쉬를 가할 때 거의 모든 상황에서 피니쉬 무장을 사용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개인 필살기로 피니쉬를 장식하는 장면이 꽤 자주 보였다. 완구 판매량도 호조였고 스토리의 평가도 캐릭터 각각의 특징을 살린 내용과 굴지의 박력을 자랑하는 후반부 전개 덕분에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다만 시청률은 광전대 마스크맨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겪어왔던 게 이 작품이 3% 이상이나 떨어져서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수입되어 터보육격대라는 명칭으로 1996년 비디오판으로 출시됐는데 이전 슈퍼전대 시리즈들과는 달리 대형 팬더가 아닌 현대통상이라는 완구 회사에서 수입했고 제작은 성우미디어에서 맡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친숙한 성우들이 아닌 전혀 다른 성우들이 기용되었는데 이것이 심각한 미스캐스팅이 되고 말았다. 지구전대 파이브맨은 이 작품이 상업적으로 실패하는 바람에 반다이와 토에이는 진지하게 슈퍼전대 시리즈의 종결을 고려하기도 했다. 이후 파이브맨의 후속작인 조인전대 제트맨에선 86년작 초신성 플래시맨의 각본가로 참여한 바 있는 이노우에 토시키를 전격 기용하여 본작과는 180도 다른 성인 취향의 요소들을 많이 활용하여 강렬한 인간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시리즈의 부활을 성공시켰다. 이렇게만 보면 흥행 성적이 매우 나빠서 작품의 완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빠 보일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파이브맨을 통해서 어느 아이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했다는 감동적인 사연도 들려왔을 만큼 높은 드라마성을 지닌 명작이었다.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 초등학교 학생들과의 에피소드가 많으며 대부분 용기와 희망을 다루는 편이 많았다. 상업적 실패로 인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지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유쾌함과 진지함을 적절히 살려낸 스토리의 완성도는 지금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 진지하고 비극적인 플래시맨이나 마스크맨, 라이브맨 등과 달리 심각하고 슬픈 요소들을 가능하면 배제시켜 작품 전체에 걸쳐 밟고 긍정적인 기운이 넘치며 멤버들이 교사라는 점을 활용해서 교훈적인 주제를 담아낸 내용들이 많았다. 방영을 마친 파이브맨은 그저 흥행에 실패했던 전대 중 하나로 기억되나 했지만 인터넷의 발달과 당시 직접 시청한 세대들이 성인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시청하는 등 재평가가 이루어진 지금에서는 방영 당시에는 굉장히 불운했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는 뛰어난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작품 중 하나라는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조인전대 제트맨은 1980년대 후반부터 슈퍼전대 시리즈를 포함한 특촬계는 전반적인 위기를 맞았다. 특촬 작품과 애니메이션의 폭력성 지적이 심해진 상황이었고 점차 쌓아오던 매너리즘의 문제점이 고속전대, 터보레인저와 지구전대 파이브맨의 시청률과 완구 판매량이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폭발해버리자 슈퍼전대 시리즈는 중단 위기를 맞았다. 실제로 당시 슈퍼전대 시리즈 스태프들은 매년 새로운 시리즈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매너리즘에 빠졌고 작품들이 연속으로 흥행에 참패하면서 위기감이 급속 고조되어 제작진 사이에서 내분까지 일어났었다고 한다. 제트맨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촬영에 들어갔고 이 작품마저 무너지면 슈퍼전대 시리즈는 끝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당대의 트렌드를 비롯한 새로운 요소들을 적극 도입하며 사활을 걸고 제작한 결과
스토리 부분도 완성도가 매우 높은 수작으로 꼽히게 되었다. 슈트 및 설정은 과학닌자 대 가차맨에서 많이 따왔다. 특히 각 멤버의 모티브가 된 조류는 레드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이 가차맨과 완전히 일치하며 레드 역시 독수리에 가까운 맹금류인 매를 모티브로 사용했다. 원점 회귀와 새로운 시도를 병행하는 것은 상당한 모험이었기에 자칫 단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작품의 성공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슈퍼전대 시리즈를 다시 회생시킨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힌다. 어린이들뿐만 아닌 성인 팬, 여성 팬들에게도 상당히 인기를 끌었으며 조인전대의 제트맨은 배틀피버 J와 함께 오늘날의 슈퍼전대 시리즈를 이을 수 있게 해준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적 조직인 차원전단 바이람도 개성이 넘치는데 한 명의 우두머리를 두고 뭉치는 기존의 조직 형태에서 벗어나 간부들끼리 조직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인다. 후반부 급성장하여 얼등한 파워업을 이룬 트란자에 의해 그동안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조직 내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결국 바이람 자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치밀한 구성을 보여준다. 라이벌 캐릭터인 블랙 콘돌 유우키가이는 모티브가 된 과학닌자 대 가차맨의 콘돌 조와 마찬가지로 각본상 사망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특유의 캐릭터로 주인공인 레드 호크텐도 뉴보다 많은 인기를 얻어 제작진도 최종화 직전까지 살릴까 말까 고민했다고 하며 가이의 죽음이 암시된 최종화 이후 당연하게도 시청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고 한다. 리더인 이로보다 인기가 많은 것까지 콘돌 조의 캐릭터와 완벽히 일치한다. 공룡전대 주레인저는 본 작품에서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공룡이라는 모티브가 채택되었는데 스즈키 프로듀서는 예전부터 공룡이라는 테마에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 공룡이 작품의 모티브로서 뛰어난 점은 일단 공룡은 초고대의 존재이기 때문에 본래부터 오래된 것이니 유행이 빗발할 걱정이 없으며 어느 시대든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이고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다만 예전부터 공룡은 악역이라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그러던 와중에 마이클 크라이튼의 SF 소설 쥐라기 공원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스티븐 스필버그에 의한 영화화가 발표되어 오랫동안 묵혀둔 공룡 모티브를 활용할 결심을 하게 된 것. 판타지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옛 이야기나 전설 등의 요소가 많이 가미되어 있다. 이전 전대에서도 요정이 등장하는 등 간간히 사용되었던 소재이지만 주레인저에서는 각 로봇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신으로 설정하는 등 단순히 첨가 수준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극 자체에 큰 영향을 주는 중심으로 자리잡았다. 이 작품에서 등장한 브라이를 기점으로 신전사라는 원칙이 완벽하게 자리잡아 이후 시리즈에서는 대부분 신전사가 등장하게 된다. 원래 브라이는 광전대 마스크맨의 X1 마스크처럼 단역으로 그칠 예정이었지만 등장과 동시에 높은 인기를 얻어 계속 출연하게 되었으며 그러한 인기를 반영하듯 브라이의 죽음을 메인 이벤트로 잡은 에피소드인 42화 브라이 죽다는 13.2%라는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였다. 실질적으로 극 중에서 사망한 주요 캐릭터는 브라이와 카이뿐이며 반도라 일당도 사망하지 않고 항아리에 봉인된 뒤 우주 저편으로 날아가 버리는 등 의외로 사망자가 적은 작품이다. 그런 것 치고 이미 죽은 브라이가 다시 죽음을 맞는 장면은 명장면이라고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장면이었다. 오성전대 다이레인저는 작품의 메인 모티브가 중국 권법으로 결정된 데에는 당시 일본을 휩쓴 대전 격투 게임 붐의 영향이 크다. 1991년에 대전 격투 게임의 개념을 송두리째 바꾼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발매되어 대히트를 쳤고 이후 1992년에 이에 확장판인 스트리트 파이터 2-가 발매되었을 때에는 전국대회도 열릴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다.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격투기 전반에 대한 관심도 커졌고 토에이는 전대에도 격투기적 요소를 넣고자 했다. 특히 비주얼적으로 화려하고 확실한 차별화가 가능한 중국 권법이 선택되었다. 이에 따라 종래의 전대와 비교하여 거대전에 돌입하기 전 인간대 사이즈의 액션 연출, 특히 변신 전의 맨몸 액션 역시 굉장히 화려해지게 되었고 극막바지에는 아예 변신이 불가능해져서 멤버 전원이 맨몸으로 나놀이를 하고 액션까지 소화하는 이례적인 에피소드도 등장하게 된다. 다만 이러한 경향 덕분에 거대전의 비중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보통은 리더가 정해져 있지만 다이레인저는 각 멤버들의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리더는 유레인저가 아니다. 5인 전원이 돌아가면서 리더 역할을 하며 각 캐릭터마다 인연이 있다. 이야기에 또한 일상에서는 대정받은 색의 복장을 입는 기존의 전대와는 달리 색이 아닌 얼굴로 기억해달라는 배우진의 주장에 의해 평상시의 복장이 가장 다채롭다. 닌자전대 카쿠레인저는 전작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처럼 레드가 리더가 아니다. 공식적으로는 여성 멤버인 화이트가 전대의 리더로 레드는 후반부에 들어서 실질적인 리더로 취급된다. 이는 레드가 성장한다는 것도 있지만 화이트와 아버지 간의 드라마 강화로 리더의 캐릭터가 약화되어서 생긴 결과라고 한다. 첫 회의 멤버 전원이 다 모이지 않는다는 설정은 조인전대 제트맨과 비슷하나 제트맨이 레드 호크를 제외하면 본래 전사와는 무관한 인물들이었던 반면 카쿠레인저 멤버들은 애초에 모이도록 정해져 있었다는 점이 다르다. 기획 단계 시에는 쿵우 컨셉으로 성공을 거둔 전작 오성전대 다이레인저의 컨셉을 이어가고자 서유기를 모티브로 한 작품이 계획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마이티 모핀 파워레인저가 미국에서 대히트를 거두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이레인저의 후속작 역시 미국 시장을 의식하게 되면서 미국에 어필할 수 있는 일본 문화라는 점을 노려 닌자로 노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밖에 동시기에 닌자 거북이가 대성공을 거둔 것도 닌자를 컨셉으로 잡는 데에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하지만 기획 단계의 서유기 컨셉은 닌자로 노선 변경을 한 이후에도 작품 전반에 남아있는 걸 볼 수 있다. 우선 초기 설정은 정해진 거점 없이 이동수단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요괴 퇴치를 한다는 설정이었는데 이 설정의 잔재가 멤버들이 평소에 크레페를 파는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는 네코마루이다. 또한 레드의 모티브가 원숭이라는 점이나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점은 손오공을 연상시키며 주인공이 아닌 츠루이메가 리더 포지션인 것 역시 주인공이 아님에도 일행을 이끄는 역할인 삼장법사를 연상시킨다. 그 밖에 너무나 난폭하여 오랜 세월 동안 봉인되어 있던 닌자맨의 설정 또한 손오공을 연상시킨다. 당시 츠루이메 역을 맡았던 히로세 사토미는 첫 회 방송 당시 만 13세 11개월로 중학생이었다.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연소 히로인으로 이 기록은 아직도 깨지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깨지지 않을 듯하다. 제6의 멤버 닌자맨은 인간체가 없고 스스로 거대화해서 전투한다는 특징이 있다. 풋내기라는 말을 들으면 분노하며 사무라이맨으로 파워업한다는 설정이다. 본토에서는 90년대 슈퍼전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기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정식 방영이 된 적이 없는 걸 감안하더라도 그다지 인기가 없는 편이다. 탄탄한 짜임새나 철학적인 내용보다는 특유의 개성 넘치는 연출 스타일이 핵심이라서 스토리 위주로 평가하는 국내 특촬 팬덤의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초력전대 오레인저는 기획단계 시점에서 오레인저는 고대문명이라는 컨셉을 이용해 신비롭고 진지한 내용으로 전개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타이밍 나쁘게도 오레인저 방영 개시 직후 일본에는 고베 대지진과 도쿄 지하철 살인 사건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음울한 사건 사고가 연달아 일어났고 이로 인해 무거운 내용을 다루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급히 스토리의 방향을 바꿨다. 특히 당시 PD가 말하길 지하철 살인 사건을 일으킨 옴질리교가 하필 본 작품의 주요 테마였던 오컬트 파워와 고대문명을 자주 들먹이는 종교단체였기 때문에 이를 연상시키는 소재를 상당수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중간에 새로 투입되는 로봇들도 고대 문명과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졌다. 처음에 진지하게 시작한 작품의 분위기가 중간부터 갑자기 개그 전개로 변한 것에 대해 비판이 많은데 이 작품은 애초부터 악당들이 유머스럽게 잔인한 짓을 함으로써 그 잔혹함을 강조하는 블랙 유머 코드가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된 노선 변경으로 인해 대놓고 잔인한 묘사를 표현하기 힘들어지면서 중반부터는 카레인저처럼 순수 개그를 지향하는 작품이 되고 말았다. 다만 노선 변경으로 비교적 밝아졌다지만 대놓고 잔인하지 않을 뿐이지 중반부터 은근히 하드한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으며 특히 후반부의 암담함이 기가 막힌다. 최종화 직전에선 암흑 소입자의 힘으로 오레인저를 궁지에 몰아넣은 뒤 지구가 반년 동안 점령당한다는 특촬사상 전대미문의 어두운 전개를 보여주었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지구가 악의 소나기에 넘어갈 뻔한 경우야 전부터 수없이 많았고 이후로도 계속 있었지만 정의의 편이 악당에게 패배의 지구를 잠시라도 빼앗긴 것은 오레인저가 처음이었으며 이 때문에 당시 전대의 팬들과 시청자들에겐 무능한 전대라고 욕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충격적인 후반부 덕분에 막판에 통쾌한 역전극으로 뒤집어 해피엔딩으로 재밌게 마무리될 수 있었으며 후대에 와서는 이런 신선하고 독특한 전개가 재평가되어 아예 우주전대 큐레인저는 1화부터 온 우주가 악의 세력에게 점령당한 상태로 작품이 시작되었을 정도다. 특명전대 고버스터즈가 나오기 전까지 최저의 평균 시청률인 4.5%를 기록하기에 이른다. 이와 반대로 토에이 관련자 말에 따르면 그래도 관련 상품의 매상은 좋았다고 한다. 격주전대 카레인저는 전작인 초력전대 오레인저가 노선 변경으로 개그 요소를 투입해서 예상 외의 효과를 보자 본작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밝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초현실적인 부조리 코미디나 슈퍼 전대 시리즈의 셀프 패러디, 배우들의 걸쭉한 입담은 물론이고 슬랩스틱 몸개그에 허당기 넘치는 악당들까지 극중 대부분이 유쾌하게 진행되어 개그전대 카레인저라는 별명으로 많이 불리며 아예 개그 분위기의 전대가 등장하면 거의 항상 이 작품과 1순위로 비교될 정도로 팬들 사이에서는 개그전대의 대명사격인 작품으로 통한다. 2025년 현재 카레인저와 맞먹음을 넘어 계승했다고 볼 수 있는 전대는 팬서비스와 개그 센스가 뛰어난 기계전대의 젠카이저만이 쌍두마차로서 우위를 겨룰 수 있을 정도. 그러나 당시 평균 시청률 4.8%로 시청률은 저조한 편이었으며 최고 시청률은 6.7%, 최저의 시청률은 파이브맨의 1.8%를 넘어 1.4%까지 기록해버렸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레인저를 전후로 일본 어린이들 사이에서 학원 열풍이 불었고 본방송을 챙겨보는 대신 예약 녹화 기능으로 녹화에서 보는 시청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예전 작품과 동일한 비교는 힘들다. 이는 시청률, 판매량 모두 부진했던 파이브맨과 달리 시청률에 비해 잘 팔린 완구 판매량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자동차로 이전에는 간단한 소재로서 자동차를 이용했다면 카레인저에서는 자동차를 위한 연출이 많이 등장한다.
전자전대 메카레인저는 메가레인저 후보를 찾는 훈련용 시뮬레이터가 게임을 가장하여 오락실에 있었고, 어찌저찌 확정된 5명의 멤버들이 변신 후에는 각각 특화된 능력을 갖는다는 흥미로운 설정으로 시작한다. 또한 디지털 기술의 총합체인 로봇에게도 많은 비중이 주어져서 합체나 파워업에서 드라마적인 요소를 넣었으며, 개발자와 연구진의 비중이 슈퍼전대 시리즈치고 높다. 대부분 혼자 뚝딱뚝딱 하다 보니 만들어졌다거나 우연히 발견한 비밀에 라는 전개가 흔하지만, 여기서는 연구개발자인 쿠보타 박사와 하야카와 유사코의 이야기가 직접 등장한다. 그래서 각 화가 상당히 볼만하게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있다. 전투 장면을 제외한 이야기의 경우 멤버들의 학교 생활을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 수학여행을 다룬 에피소드 같은 것이 들어가고, 헤이세이 국제대학을 촬영지로 삼는 노력이 들어갔다. 덕분에 터보레인저 때보다 고교생 슈퍼전대라는 점이 부각되었고, 그에 걸맞은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눈에 띈다. 일부에서는 전자전대보다 고교전대라고 불러야 한다는 말도 나올 정도이며, 변신 및 로봇 등장신 등을 빼면 청춘 드라마 같다는 감상평도 있다. 멀리 안 가도 자신의 진로와 학업을 포기하더라도 메가레인저로서 지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가 vs 메가레인저를 포기하고 학교를 성실히 다니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것인가 하는 전개가 초반부터 나오며, vs 카레인저에서는 졸업사진 촬영하는 날에 하필이면 카레인저와의 협동 에피소드 때문에 멤버들 모두가 졸업앨범에서 구석진 곳에 얼굴만 나왔지만, 그 대신 졸업앨범의 맨 마지막 장에 카레인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 등 고등학교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전개가 많은 편. 이로 로봇인 갤럭시 메가는 특이하게 단일 변형 로봇이라는 특징이 있다. 머리가 되는 메가 셔틀은 동체인 메가쉽에 내장되어 있으므로 단일 변형이다. 이는 당시 경제가 침체된 것을 참고하여 저가격으로 제작한 것이라고 한다. 최종 전개에서 전대가 재앙의 근원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박해받는다는 충격적인 전개로도 유명한데,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 시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어 49화 메가레인저가 충격을 받는 묘사는 지금도 종종 회자된다. 그나마 다행인 건 닥터 히메라와 최종전에서 전력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본 학생들, 교사가 마음을 고쳐먹고 이들을 응원해 주었고 졸업식 때 오해를 풀렸다는 것이다. 성수전대의 긴가메는 전작인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와는 반대로 판타지 컨셉을 채용하였으며, 먼저 선보였던 주레인저보다 좀 더 복고풍스러운 분위기를 부각시켰다. 대표적으로 긴가메는 숲에 사는 고대의 종족으로 동화나 서양 소설에 등장하는 요정들과 비슷한 존재로 묘사되고 있으며, 자연의 힘인 어스를 이용하여 변신한다. 조력자들인 모크와 보크도 식물인 나무와 도토리고, 메카인 긴가이오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성수들이 은성수로 각성해서 직접 합체한다는 설정이다. 중후반으로 가면 뜬금없이 SF풍 탈건 메카가 나오긴 하지만, 이들도 본래는 생명체였다가 악당들에게 개조되었다는 설정으로 나와서 판타지 느낌을 버리지 않았다. 이런 점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순수한 자연 풍경이 많이 비춰지는 편이고, 초반에는 멤버들의 주요 탈 것으로 말을 타고 다녔다. 하지만 말을 다루는 게 상당히 까다로웠던 관계로 중간부터는 오토바이로 교체되었다. 다양한 배우가 캐스팅된 건 다른 시리즈와 마찬가지지만 여간부 시린다 역으로 미즈타니 K가 기용된 게 포인트다. V 배우 출신으로 알려졌으나 엄밀히 말하면 그쪽과는 상관이 없다. 다른 시리즈처럼 2호 로봇이 등장하지만 1호 로봇이 2호 로봇과 합체하는 구조를 취하지 않고 어스의 빛을 이용해 강화해서 끝까지 싸운다는 특이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 또한 긴가맨의 로봇들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이기 때문에 1호 로봇과 2호 로봇이 함께 공투를 벌이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초기의 설정으로는 아예 로봇 자체를 배제하고 5마리의 성수로만 이야기를 진행한다는 구성도 있었다고 한다. 연출 묘사는 바로 전작과 후속작들과 비교해보면 다소 뒤처지는 편. 예산상의 문제였는지 다른 기술상의 문제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확연할 정도로 CG와 스톱모션이 어색할 뿐더러 변신 자세도 역대급으로 촌스럽다. 애당초 합체신이 거의 다 CG인데 90년대 말기 활발히 쓰이던 방송국 CG는 종주국인 미국에서도 0점 아닌 때라 너무 이른 감이 있다. 또 성수의 경우 슈츠 안에 기계를 넣어 움직인 건지 동작들이 꽤 어색하고 외형도 인공으로 만든 게 지나치게 티난다. 구급전대 고고5는 2000년을 맞이하는 슈퍼전대로 당시 2000년이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등 사회 분위기가 다소 불안한 쪽으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이런 종말적인 분위기 속에서 구조활동을 통해 지구를 멸망시키려는 제마 일족과 싸우며 희망을 찾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명칭인 고고5는 대전대 고글5의 기획 단계에서 고안되었다가 낙오된 제목을 다시 재활용한 것으로 다음 작품인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와 함께 원점 회귀를 노리고 제작되었다. 구급전대라는 제목에 걸맞게 인명구조가 매우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미 주인공인 타츠미 남매부터 고고5가 되기 전에도 각각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 등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본격적으로 고고5로 활동하게 된 이유
이후로도 제마 일족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구조해준다. 사정이 생겨서 변신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라도 예외는 아니며 심지어 범죄자라고 해도 생명은 소중하다는 철칙을 우선시하여 아랑곳하지 않고 구조해준다. 사람의 생명은 지구의 미래라는 이들의 나놀이 대사만 봐도 싸우는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서는 분량 상해 문제 등을 이유로 제대로 묘사하지 않는 민간인 구조 장면을 굉장히 공들이면서 섬세하게 묘사해주는데 이전 시리즈들과 연출상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슈퍼전대는 아니지만 후에 2000년대 특촬물 시리즈인 토미카 히어로 시리즈에게도 어느 정도 이어주게 된다.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인명 구조를 의식해 변신 슈트의 안면부가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에 보호창을 덧댄 모습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자인을 통해 변신 슈트가 구조 장비라는 느낌을 살리는 동시에 보호창을 통해 내부의 모습이 보이는 효과를 주어 극적 효과를 더욱 높였다. 덕분에 본편의 배우들도 슈트 액터만큼이나 자주 입게 되어 이것은 드라마가 아니라 다큐멘터리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변신 후에도 얼굴이 보이는 특이한 연출을 당시 촬영 현장에서는 스캐맨이라고 불렀다. 로봇의 합체 연출에도 이러한 노력은 극대화되어 그냥 척척 합체하는 모습이 아닌 가속이나 견인용 케이블 등을 사용하여 직접 파츠들을 끌어당겨 합체하거나 합체 도중에 적의 공격을 피해서 비클들끼리 서로 연계하여 적을 견제하면서 합체를 실행하거나 비클 모드로 변하여 적의 공격이 닿지 않는 공중으로 올라간 후 내려오면서 합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 덕분에 빅토리 로보의 합체 장면은 전 슈퍼전대 시리즈 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중량감 있는 연출이 되었다. 미래전대 타임레인저는 작품의 테마는 시간과 미래를 다루고 있지만 타임 패러독스를 비롯한 시간여행물에서 흔히 다루어지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개념은 메인 타깃층인 어린 시청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판단하여 역사 개변 같은 소재는 최대한 배제되었고 스토리의 기본 무대를 현대로 설정하고 서력 3000년의 미래는 미래에서 온 4명의 멤버의 고향적인 개념으로 설정되었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는 최초로 변신 후에도 변신 아이템이 그대로 드러나며 사용도 가능한 슈퍼전대다. 타임레인저 이전까지는 변신 브레스가 변신 후에는 감춰져서 사용되지 않았으나 타임레인저에서 최초로 변신 상태에서도 변신 아이템인 크로노 체인저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했으며 크로노 체인저를 통해 무기나 장비를 전송받기도 하는 등 변신 후에도 다양한 활용성을 보여주었다. 신전사인 타임파이어는 타임레드와 유사한 붉은색 전사로 등장해 당시 시청자들을 당황시켰다. 전용 로봇도 가지고 있어 레드에 맞상대라는 느낌을 주는 이 전사는 해외판에서 사용될 타임레드의 강화판 디자인을 변형시킨 것이라고 전해진다. 시나리오 내에서 타임파이어의 위치 역시 상당히 독자적인데 대기 초반에는 주인공들과 적대에도 나중에 와서는 한 파티가 되는 다른 전대와는 달리 타임파이어는 일부 작전에서 협력은 했을지언정 마지막까지 같은 팀으로 합류하지 않고 철저히 따로 놀았다. 특히 장착자인 타키자와 나오토가 타임레인저와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닌 스스로의 출세를 위해 싸우는 캐릭터라는 점과 타임레드인 타츠야와 일방적 대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또한 특이점. 또한 코바야시 야스코의 경우 본래는 히어로가 나오는 작품에 대해선 히어로를 죽이지 않는 전개를 고수하는 편인데 이러한 코바야시 여사의 고집이자 신념을 깨뜨림과 동시에 코바야시에게 자신의 작품 전개에 도움이 되는 큰 영향을 끼치게 만든 게 다름 아닌 타키자와 나오토란 게 밝혀졌으며 이 캐릭터를 계기로 어두운 전개가 주요 흐름이 되는 히어로물의 경우 전대의 전사나 가면라이더의 라이더들이 죽게 되는 전개를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스토리 면에서는 역대 슈퍼전대 시리즈 중 최고라는 수식어가 아깝지 않을 정도로 드라마틱하면서도 흥미롭다는 평이 많다. 초반부에 제시되었던 여러 복선의 회수율도 뛰어난 데다가 그로 인해 진행되는 전개와 후반부의 반전은 몰입도도 높고 이야기의 완성도도 상당히 높다. 거기다 각 멤버의 드라마와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도 메인 스토리와 조화가 잘 되어버릴 에피소드가 없는 수준이다. 백수전대 가오레인저는 2000년대 슈퍼전대 전성기의 시작을 알린 작품, 밀레니엄을 기념해 야심차게 준비한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성인 취향 노선을 버리고 다시 재차 아동 취향의 노선으로 변모한 결과 실로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의 극적인 완성도는 역대 슈퍼전대 중에서도 손꼽을 만큼의 명작이지만 결과적으로 슈퍼전대에 끼치는 영향이 좋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다음 전대인 허리케인저부터 점점 슈퍼전대의 실적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2002년에 미국판인 파워레인저 와일드포스가 먼저 방영되었다. SBS에서 몬스터팜의 후속작으로 파워포스 레인저라는 이름으로 방영되었다. 인풍전대 허리케인저는 전반적인 소재는 닌자이므로 카쿠레인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모티브는 초수전대 라이브맨인 듯하다. 초반 3명의 전사에 추가 전사 2명이 들어오는 것은 라이브맨과 동일하며 매 사자, 돌고래로 이루어진 메카닉 구성 또한 색깔까지 일치한다. 카부토라이저와 쿠아가라이저는 비록 곤충이 모티브지만 차량형인 장수풍뎅이, 사슴벌레의 메카의 모습의 바이슨 라이너, 사이파이어의 그림자가 겹쳐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학교가 우주에 본부를 둔 세력의 침공으로 괴멸당해 생존한 학생들 3명이 레인저가 되는 것 또한 라이브맨과 유사하며 또한 닌자 학교,
3인조의 낙제생 주인공 같은 설정과 구조 등은 당시 연재하던 만화 나루토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통룡전대 아바레인저는 5명의 전사와 10마리의 통룡과의 교감을 통한 15인전대가 초기 기획이었다. 기획대로 폭룡들에게는 자아와 언어 능력이 부여되었다. 또한 마침 공룡붐이 불던 시대여서 이때부터 공룡전대 타이틀에 걸맞게 공룡의 종류가 다양해졌는데 듀레인저에서 쓰인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프테라노돈 브라키오사우루스는 물론 안킬로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포스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스테라코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등 우리에게 대중적으로 친숙한 공룡들도 이때부터 얼굴을 비쳤으며 디메트로돈 케찰코아틀루스 등도 나온다. 이를 이어받아 큐류저에서는 랩터 수장용 스피노사우루스 등이 나오며 유소우저에서도 미라가이아나 모사사우루스 등이 나온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본작은 공룡전대 중 유일하게 트리케라톱스가 아닌 다른 강룡류가 모티브인 메카 및 프테라노돈이 아닌 다른 익룡이 모티브인 메카가 나오는 작품이 되었는데 통룡 스티라코사우루스는 이름처럼 스티라코사우루스가 모티브고 통룡 카스모실도는 카스모사우루스가 모티브며 통룡 톱게이라는 투푹수아라가 모티브고 무강령 람포골드는 람포링쿠스가 모티브다. 왕구 기미그로는 백수전대 가오레인저에서 최초로 선보인 멀티 합체의 모터 동력 전달 시스템을 접목시킨 통룡 조인트라는 것을 선보여 가오레인저 이상의 흥행을 꾀했지만 아쉽게도 가오레인저 이상의 흥행까지는 보여주지 못했다. 가오레인저에 비해 인간체 합체 로봇과 멀티 합체용 서포트 메카의 수가 매우 적은 데다가 잉여 부품이 남는 단점이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레드의 2단계 파워업인 아바레 맥스는 당초에는 3인의 다이노 거츠를 집중해서 발동하며 다이노 거츠가 소비된 블루와 옐로는 변신이 해제되나 의지가 있다면 누구에게나 발동되고 무한히 솟아나는 다이노 거츠의 특징 덕분에 나중에 가서 블루와 옐로의 변신 제약도 풀리며 41화에선 사람들의 응원에서 발현되는 다이노 거츠가 모여서 아바레 맥스로 변신하는 명장면을 연출한다. 신전사로 등장하는 나카다이 미코토는 특촬물 사상 유례없는 악역 플러스 다크 히어로를 연상시키는 특이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초반에 적으로 등장하더라도 얼마 뒤에 아군이 되는 신전사들의 특징과는 달리 미코토는 처음부터 적의 조직에 가담해서 싸우기도 하며 아군들의 폭룡을 탈취하고 적의 몬스터를 이용해서 아바레인저를 위기로 몰고 가는 압도적인 능력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한다. 비록 최후반부에 짧게나마 퇴장하기 전 아군으로 넘어가긴 하지만 아군이 된 후에도 존재감은 상당했고 48화에서 미코토의 사망 장면을 명장면으로 꼽는 팬들도 많을 정도 제3세력에 대한 다른 노선을 제시하며 아바레인저는 미코토의 존재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로 인해 미코토의 인기는 초전자 바이오맨의 바이오 헌터 실바를 능가하는 초인기 악역이 되었다. 특수전대 데카레인저는 데카레인저의 세계는 지구의 지구인과 여러 출신의 외계인이 공존하고 있다는 설정의 일종의 멀티버스다. 초력전대 오레인저 이후 9년 만에 등장한 공식 조직에 속한 전대로 군 조직 산하였던 기존 전대와는 달리 경찰 소속이다. 경찰이긴 하지만 사건 발생 이전에는 상당히 편안한 모습을 보여준다. 서류 작성으로 고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각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지내며 특히 데카핑크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품 목욕을 매우 자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역시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서류 작성 때문에 고생하는 건 도기 크루거 정도다. 전자전대 메카레인저 이후 7년 만에 더블 히로인 체제로 돌아왔으며 버느 전사까지 합치면 최초로 히로인이 3명 이상인 전대기도 하다. 또한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이래로 4년 만에 핑크 전사가 돌아온 전대다. 최종화 끝 부분에서 차기작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레드인 마지레드가 등장. 데카 레드와 바톤 터치를 하며 끝을 맺는데 이후 방영되는 슈퍼전대 시리즈 최종화에서 현 레드와 차기 레드가 바톤 터치하며 끝나는 것이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다. 슈퍼전대 시리즈 중 몇 안 되는 악의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 작품이다. 에이전트 아브렐라가 작중 아리에나이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고 매화깽판 치면 데카레인저가 그것을 막는 전개. 작중 아리에나이저는 모두 따로 노는 범죄자들이다. 영웅 본색 등 553 감독 영화의 오마주가 많은 데에 이는 와타나베 카츠야 감독이 553 감독을 존경하기 때문이다.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따라했지만 이번엔 완전히 각 잡고 오마주한 것이다. 마법전대 마지레인저는 서구 판타지를 기초로 한 작품이므로 이곳저곳에서 익숙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과거의 서양 동화에서부터 해리포터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끌어와 아이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었으며 덕분에 이전 전대들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캐릭터 디자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덕분에 아예 말도 안 되는 메카닉의 크기 배분 등이 선보였고 로봇도 단일 디자인이 아닌 마법사 램프의 요정 등 서로 맞지 않을 것 같은 디자인들이 많이 보이곤 한다. 실제로 이 작품의 콘셉트가 마법으로 정해진 계기도 일본 내에서의 해리포터 영화판이 크게 히트를 쳤기 때문 악역들 역시 판타지 속의 괴물
환상종 등을 소재로 하여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신화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제커 전격대 이후 안 보인 망토를 슈트에 다시 차용한 전대다. 마지레인저 이후로 망토가 붙은 전대는 쾌도 전대 루팡 레인저뿐이다. 기계 전대에 젠카이저도 있으나 멤버들 중 젠카이저 혼자서만 망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임금님 전대 킹오저와 킹큐류 레드도 있지만 이쪽들은 한쪽 어깨에만 망토를 두르고 있다. 1980년대 1990년대의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에게 한국에 최초로 소개되어 현재까지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구방위대 후레시맨과 국내 최초로 TV 방영된 무적 파워레인저가 있었다면 2000년대 초중반의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는 파워포스 레인저와 파워레인저 매직포스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단순 인기도만 따졌을 때 마지레인저 따위는 이전 세대 히트작인 지구방위대 후레시맨이나 무적 파워레인저에 한참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레인저의 네임밸류가 국내에서 소위 전설로 통용되는 저 두 작품과 대등하게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4차 대중문화 개방 때문이다. 토에이가 제작한 슈퍼전대 시리즈가 파워레인저라는 시리즈명으로 수입되었을 당시가 국내의 특촬물 시장이 막 열리기 시작했을 무렵인데 이 스타트를 끄는 매직포스가 제대로 히트를 쳐버리면서 시리즈 전체를 부각시키는데도 일조하고 이후의 작품들도 지속적으로 수입해서 방영할 수 있게 해준 1등 공신 격작품으로 등극한 것. 후레시맨과 무적 파워레인저조차도 대중성의 부족과 당시의 인식 부재로 인해 슈퍼전대의 시리즈 전체를 부각시키지는 못했는데 마지레인저 덕분에 2005년부터 20년이 넘는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한국의 특촬 시장을 슈퍼전대 시리즈가 독식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작품을 보고 자란 90년대생 00년대생들에게 이 작품은 최고의 전대 작품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으며 파워레인저 중 매직포스를 알고 있다는 사람도 상당수다. 가부타크 유켄도와 같이 한국에서도 성공한 대표적인 특촬물로 인정받으며 심지어 매직포스의 엄청난 인기로 인해서 매직포스가 파워레인저 시리즈의 시초인 줄 알았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을 정도. 갱갱전대 보우켄저는 30번째 작품이라고 하는 점이 의의가 있어 기존의 틀을 깨는 다양한 시도가 들어갔지만 예상외로 핀트가 잘 맞지 않아서 약간 고전. 총 수익은 전작인 마법전대 마지레인저보다 낮다. 한국에서는 챔프TV 애니원에서 2007년 7월 16일에 파워레인저 트레저포스란 이름으로 첫 방영하였다. 아무튼 30대 기념작이라는 명목하에 다양한 실험 요소가 들어간 본 시리즈는 안 좋은 것까진 아닌데 위의 문제점들 덕에 반응은 그럭저럭이나 나름 인기를 끌어서 인지도 자체는 있는 작품이다. 수권전대 게키레인저는 오성전대 다이레인저 이후로 홍콩 권격 영화의 요소를 대거 받아들인 작품으로 아군과 적군이 서로 대립하는 두 문파로 설정되어 있으며 사령관은 사부고 정문파의 핵심 인물이 과거의 아군 문파를 등돌린 배신자라는 설정은 그야말로 무협극의 클리셰. 주인공 측 못지않게 적측에도 드라마의 비중을 무겁게 둔 작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의도적으로 적측 주요 인물에도 젊고 매력적인 배우를 캐스팅했다고 하며 오프닝에서도 게키레인저 측과 거의 동등한 비중으로 리오, 메레, 론이 소개된다. 매력적인 악역을 가진 작품은 시리즈에 적지 않지만 아예 악역 인물의 이야기가 스토리 진행의 메인 키가 되는 작품은 시리즈의 전무후무하다. 권법가이기 때문에 변신기는 그동안의 브레스나 핸드폰에서 벗어나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글러브형 변신기로 대체됐으며 추가 전사들은 글러브가 아닌 공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변신한다. 슈퍼전대 사상 최초로 벨트가 없는 슈트를 채용하였다. 이소룡이 그의 유작 사망위에서 착용하여 유명해진 노란색 운동복에서 컨셉을 따온 디자인. 문제는 워낙 강렬한 원색의 타이즈 복장을 채용하였기 때문에 하반신이 허전하다는 단점이 부각되었고 초반엔 많은 사람들이 그 점을 지적하였다. 이후 파워업 형태나 추가 전사들의 복장은 색이 적절한 수준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하였다. 다만 연출적인 측면에서 근사하게 무술이 묘사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작중에 묘사되는 무술은 격수권 비스트 아츠, 임수권 아크가타라는 가상의 권법인데 변신 전 액션의 비중이 낮다는 것도 무술영화 느낌을 지향한 컨셉에 썩 어울리지는 않는다. 염신전대의 고원전은 주 콘셉트는 자동차를 메인으로 한 타이것들과 환경보호. 본작의 경우 이전의 터보레인저와 카레인저 등 타이것을 소재로 한 전작들과 차별화를 위해 타이거 플러스 동물이라는 이중 모티브를 차용했다. 환경보호라는 콘셉트와 오염을 다루는 적이라는 설정은 터보레인저 당시 사용한 것을 재사용하였다. 극중 분위기는 매우 밝고 활기찬 편이며 신전사 캐릭터를 비롯한 적 집단 가리지 않고 개그를 해대는 점이 격주전대의 카레인저를 닮았다. 한 가지 추가된 점은 바로 배우와 로봇들의 슬랩스틱 몸개그. 물론 시종일관 개그스럽지만은 않고 진지한 분위기라면 확실히 진지해지는 적절한 완급 조절을 보여준다. 또한
제작진 공식 설정으로 슈퍼전대 시리즈 중 가장 가난한 전대라고 할 만큼 생계의 빈곤함을 심하게 겪는 것도 특징이다. 다들 고원조로 활동하느라 생업을 벌인 상태여서 고정 수입원 없이 프리터 신세에 놓여있고 설상가상으로 돈을 못 버는 이들을 위한 조력자들조차도 없어서 극중에서 돈 문제로 고생하는 에피소드가 제법 많다. 늘 나오는 패턴 중 하나가 식재료를 제대로 사올 형편이 되지 않아 매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활비 안에서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계란을 사서 요리해서 먹고 있다. 심할 때는 아예 계란 요리마저도 먹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어서 아주 굶은 만큼 고생하기도 했다. 매번 먹는 계란 요리는 그나마 레네 요리 솜씨와 레시피 개발 덕에 질리지 않도록 즐겨 먹고 있으나 다른 것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는 잊을만하면 나오며 가끔씩 호화로운 식사 대접을 받을 때는 걸신들린 마냥 미친듯이 먹거나 한 달에 한 번 있는 외식을 망쳤다면 난리를 치는 둥. 가난함을 따지자면 전대 중에서 따라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에 비해 신전사들인 고원 윙스 남매는 재벌 2세라서 고원조의 형편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부분도 또 하나의 재미라고 볼 수 있다. 이 전대의 적은 만기족 가이아크로 염신들의 세계인 머신월드에서 쫓겨나 지구를 더럽히기 위해 침략한다. 주로 등장하는 간부 캐릭터들은 마치 고전 전대물의 유쾌한 악당과도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이들 중 여간부의 배우가 오이카와 나오이며 오랜만에 V 출신 배우가 등장했다. 슈퍼전대 시리즈 중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후속작인 수전전대, 큐류저나 해적전대, 고카이저 등에 가려져서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사실 고원전은 침체기에 빠질 뻔했던 밀레니엄 전대의 인기를 끌어올린 공로작이다. 작품 전체가 일관적으로 밝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폭넓은 시청자에게 지지를 받았고 특히 젊은 여성 팬이 이 작품을 기점으로 조금씩 유입되기 시작하여 이후 신켄저의 팬층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완구 역시 디자인만 언뜻 보면 자칫 지나치게 유아적 취향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완구 자체의 완성도가 높고 플레이 밸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완구 콜렉터들에게도 호평받았다. 특히 발매된 모든 DX 완구를 합체해야만 최종 형태가 완성되는 엔지노 GCB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컨셉이었으며 이러한 포인트 역시 콜렉션 아이템으로서의 매력을 부과시켰다. 이 전부 합체 시스템은 이후 몇몇 작품을 제외하면 슈퍼전대 시리즈 최종 형태 메카의 정석 패턴으로 자리잡았다. 사무라이 전대, 신킨전은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이후로 9년 만에 분위기가 무겁고 진지하게 시작하는 슈퍼전대로 본편에서 등장하는 악의 세력인 외도 중의 행적이 대부분 고통과 살인 등 여러모로 어두운 분위기에 나올 법한 연출들이 많이 나오는 데다 두 작품 모두 코바야시 야스코가 메인 지필한 작품이기에 주 스토리도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를 보여준다. 일본 히어로의 원점으로서 사무라이라는 소재를 사용했고 가면라이더 데노를 히트시킨 코바야시 야스코를 미래전대, 타임레인저 이후 슈퍼전대 시리즈 메인 각본으로 다시 기용하여 만든 탄탄한 구성과 괜찮은 퀄리티의 등신대 액션씬은 전통적인 시대극의 액션을 그대로 차용하여 팬들에게 호평받았다. 천장전대 고세이전은 적간부의 교체에 따라 3부 구성이었던 마법전대 마지레인저처럼 이번 작 역시 새로운 적 조직의 등장을 분기로 3부 구성으로 전개된다. 다만 마지레인저와 다른 점은 도중의 간부가 아니라 조직이 아예 교체된다는 것. 마지레인저처럼 작중 간부가 교체된다거나 게키레인저와 같은 흑마급의 상위 조직이 등장 또는 보호켄저처럼 다수의 적 세력 중에서 한 조직 세력은 완전히 괴멸했으나 다른 조직이 남아 싸움이 계속되는 작품은 있었지만 한 조직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 싸움이 끝난 뒤 다른 조직이 새로 등장해 싸움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는 사상 처음이라 할 수 있다. 또한 3부 이후의 최종장은 라비린델과의 최종 결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적전대 고카이저는 해적전대라는 타이틀 그대로 해적을 모티브로 했기 때문에 방영 전이나 초반에는 어린이들이 즐겨보는 프로의 악당 범죄자의 대명사인 해적이 웬 말이냐며 비판을 받았었다. 그러나 작중 우주해적인 고카이저 일행은 컨셉만 해적일 뿐 노력질이나 약탈을 일삼는 범죄자들과는 거리가 멀며 오히려 숨겨진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 혹은 탐험가, 악의 제국에 맞서 싸우는 의적에 더 가까운 인물들로 묘사되었다. 의식주에 필요한 돈은 장갸크 본부의 자금을 털어서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구에 와서도 지구 돈이 필요할 때 루카가 끼고 있는 반지를 팔아서 마련하였다. 고카이저 이전에도 그런 작품은 꽤 많았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원피스를 들 수 있다. 신전사로 합류한 지구 출신의 고카이 실버를 제외하면 멤버 모두가 지구 출신이 아니다. 즉 외계인. 외계에서 온 주인공들이 지구를 지켜낸다는 스토리는 마치 UFO로보 그랜다이저를 연상시킨다. 슈퍼전대 역사상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아 그만큼 가장 화려하게 제작된 작품이자 슈퍼전대 35 작품 역사의 집대성 또는 모든 슈퍼전대 팬들의 추억을 끌어낸 희대의 명작으로 평가받는데 이 작품 자체가 슈퍼전대 총동문회로 팬서비스가 가득한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으로 스토리 역시 호평을 받는다. 다양한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는 스토리들이 재밌었다고 평가받으며 캐릭터들이 서로 어울리며 다양한 케미를 보여줬다. 이렇게 다양한 멤버들이 만들어내는 케미는 주요 각본가인 아라카와와 코무라의 각본 스타일이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멤버들의 인간관계에 있어
서로 어색한 멤버가 없으며 케미를 활용한 일상 에피소드도 호평을 받는다. 그리고 밝은 분위기가 이어지지만 위기 상황 때는 그 상황을 잘 표현하고 이겨냄으로써 스토리가 지루해지지 않고 몰입하게 만들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액션에 있어 캐치프레이즈대로 호쾌한 액션을 보여준다. 이전 전대의 전투 방식을 사용함은 물론 고카이저 멤버 특유의 전투 방식도 호쾌하게 개성에 맞게 표현했다. 여러 전대로 변신하는 것을 활용해 공통점이 있는 전대끼리로 변신을 하거나 다양한 전대 멤버로 변신해 볼거리를 제공했다. 즉 전대물이라는 장르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를 모두 보여준 모범생적인 작품이며 방영 당시에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인기 덕분에 10년이 훌쩍 넘은 2025년의 50주년 기념으로 개최된 전 슈퍼전대 대투표에서도 흔들림 없이 작품 부문 1위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한다. 특명전대 고버스터즈는 기존의 슈퍼전대들과는 확연히 다른 연출을 보이며 시작했는데 가히 실험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파격적인 시도들을 여러 선보인다. 판타지 전대가 주를 이루는 당대의 유행에 역행하여 밀리터리 SF 성향의 고전 전대의 요소를 대거 도입하였다. 거대 전투신의 경우는 기존의 실내 세트장을 벗어나 야외 세트장에서 촬영함으로써 거대 전투의 스케일감을 살렸다. 그리고 괭괭전대 보우켄저 1회 6년 만에 CG의 비중을 최대한 줄이고 디오라마의 비중을 늘리는 등 현실감을 높이는 연출도 늘어났다. 프로듀서 인터뷰에서 본작의 테마가 리얼이라는 것을 보아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초반 이후 역시 특촬물, 특유의 제작비 문제 등으로 갈수록 기존 디오라마 신을 뱅크신으로 사용하거나 생략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 때문에 1화 방영 이후로 메타리어로틱하다, 토미카 히어로 시리즈 같다는 식의 반응이 다수. 수전전대의 큐류전은 명실상부 국내외로 슈퍼전대 시리즈의 대표작이자 최고 흥행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특히 국내에선 파워레인저 하면 먼저 떠오르는 작품들 중 하나로 향수 자극의 추억 작품이기도 하다. 초전자 바이오맨, 조인전대의 제트맨, 백수전대 가오레인저, 통룡전대 아바레인저와 비슷하게 결성 전에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모여 전대를 이룬 케이스다. 또 전대 결성 후에도 멤버들이 각자의 삶을 유지하는 드문 케이스기도 하다. 보통 슈퍼전대 시리즈는 메인 각본에 몇 명의 서브 각본이 붙어 진행하는데 이번 작은 특이하게도 각본가 산조 리쿠 스스로가 가능하면 전화 다 자신이 각본을 쓰고 싶다고 도전 의사를 밝혀 주목받았으며 2013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모든 이야기의 각본을 집필했다. 결국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한 각본가가 전 에피소드 각본을 담당하는 위협을 달성하였다. 덕분인지 큐류전은 전체적으로 작품의 방향성과 캐릭터성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평가가 높으며 이 작품으로 산조 리쿠에 대한 특촬 팬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극장판 VS물 V시네마까지 모두 집필했다. 국내에서는 첫 방영을 일주일 뒤 초반 인기몰이에 크게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청률도 오름과 동시에 관련 상품도 인기리에 팔리고 있으며 대원과 반다이 측에서도 일본에서의 흥행을 밑거름으로 해 기존에 대원 계열 채널에서만 방영했던 것과는 달리 전폭적으로 밀고 나가고자 이번에는 타 방송국에서도 방영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초반 판매량은 당시까지 1위권을 다투었던 염신전대 고온저와 해적전대 고카이저 이 둘만이 가지고 있었던 완구 품절 사태를 이어받는 것도 모자라 방영되었던 역대 슈퍼전대 초반 수익을 죄다 뛰어넘었다고 한다. 그리고 추석 연휴 시점에서 마트 대부분의 물량이 거의 다 팔린 상태라고 하는데 주역 메카인 티라노 킹과 팔 담당 수절용이 죄다 매진 상태이며 그 다음으로 변신기인 가브리볼버와 가브체인저 기가 가브리볼버가 잘 팔렸다고 한다. 열차전대 토큐전은 지금까지 열차형 메카는 간간히 등장한 적은 있었지만 작품 전반에 걸쳐 열차의 이미지가 적용된 작품은 이 작품이 최초다. 일본에서 나온 특촬물 중에서는 가면라이더 데노에 이어 두 번째. 슈트 디자인이 매우 간결하다. 버클 외에는 특별한 장식도 없고 새겨진 무늬도 딱 번호판 하나가 끝이라서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봤을 때 뭔가 많이 빈약한 편이다. 다만 환승 변신의 특징을 생각해보면 제작 편의를 위해 그랬다는 가설도 있다. 컬러 환승 변신이라는 설정상 다른 3개 슈트가 필요한데 디자인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예산과 제작 기간이 오래 걸리니 쉽게 만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환승 변신이 적을 교란시키는 목적으로 주로 쓰이다 보니 가면 라이더처럼 덕지덕지 붙이는 무장이 저마다 다르지 않은 이상은 디자인을 단순화하고 색상만으로 구분이 되는 게 적을 더 헷갈리게 만드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다. 토큐오가 초토큐오로 합체하면서 디자인이 밋밋하다는 지적을 어느 정도 해소한 것을 고려하면 이제 팬들이 기대할 수 있는 건 밋밋한 디자인을 해소해줄 하이퍼 토큐저밖에 없었다. 어쨌든 방영 초 당시에는 언뜻 보면 굉장히 성의 없어 보이는 디자인이라서 메카와 함께 80년대로 돌아간 거냐 롯데리아 왕구 같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욕을 많이 먹었다. 국내에서는 첫 방영 다음날인 7월 7일 원작 3화에서 있었던 문제의 그 장면도 등장했는데 다행히 관뚫고 증기 뽑는 장면만 보여준 뒷발리 감기를 써서 재빠르게 수납하는 식으로 절묘하게 처리했다. 편집 처리되어서 아쉽다는 반응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행이라는 평이다.
수리검전대 닌닌저는 닌자 컨셉이지만 사실 일본 본연의 모습보다는 여러 가지로 해외 팬들에게 어필할 만한 콘셉트가 다수 보인다. 아오닌자부터 영국에서 마법을 배운다는 설정의 메카가 드래곤이고, 추가 전사인 스타 닌자는 카우보이 풍의 변신기도 햄버거 모양으로 아메리칸 닌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닌자에 가까운 모습들, 제작 발표회에서도 해외 팬들도 기대해달라라고 언급하며 해외 팬들에게 강하게 어필한다. 방영 불가 판정을 받을 거라 생각했던 모두이 예상과 달리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해 방영되었다. 종영 이후 한국판에 대한 평가는 역대급 호평이다. 일본판에서의 연기력 문제를 비롯한 여러 논란들을 성우들의 훌륭한 연기로 잠재웠으며, 그 덕분에 본작의 스토리도 무난하다면 무난했지, 그렇게까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닌자포스의 평가를 올렸다. 그에 걸맞게 매출도 기존의 다이노포스, 트레인포스에 비교해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괜찮게 나왔다. 동물전대 주호전은 레드, 블루, 옐로, 그린, 화이트 조합으로 슈퍼전대 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그린과 화이트가 레귤러 멤버로 동시에 등장하였으며, 신전사를 포함하면 특수전대 데카레인저 이후 12년 만이다. 또한 5인 시작 전대 내에서는 특명전대 고버스터즈 이후로 4년 만에 핑크가 없는 전대기도 하다. 그리고 마법전대 마지레인저 이후 11년 만에 여성 블루 전사가 등장했으며, 히로인 조합인 블루와 화이트는 조인전대 제트맨 이후 25년 만이다. 화이트 히로인이 2년 연속으로 등장하는 것도 처음이며, 남성 그린의 세기열차전대 토큐조에 쓰인 연두색에 가까운 것도 특징이다. 레드인 카자키리 야마토와 신전사 몬도 미사오를 제외한 전대원 4명은 수인으로 주머니라는 독특한 설정을 넣었는데, 주머니의 외형에 대한 호불호가 있다. 이렇게 레드와 신전사만 지구인인 설정은 미래전대 타임레인저와 유사하다. 그리고 해적전대 고카이저 이후 5년 만에 전대를 이끄는 지휘관, 포지션 캐릭터가 없는 작품이다. 한편 지휘관이 없는 전대의 경우에 정보 분석이나 작전 수립 역할을 하는 마스코트 캐릭터라도 항용 있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호전은 지휘관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서포터 캐릭터가 없는 최초의 전대기도 하다. 우주전대 큐레인저는 큐레인저라는 이름답게 슈퍼전대 최초로 스타팅 메인 멤버 수가 무려 9명이다. 지난 26대 인풍전대 허리케인저, 31대 수권전대 게키레인저, 36대 특명전대 고버스터즈 등 최근 5년 기점에서 시작됐던 3개의 전대들은 스타팅 멤버가 3명이었는데, 이번 작은 과감히 9명을 스타팅 멤버로 뽑았다. 이 때문에 매번 9명이나 되는 인원들로 전투신을 찍기엔 무리였는지 매 에피소드마다 전원이 출동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정예 인원이 랜덤으로 선발되어 나간다. 작중 설정으로는 큐레인저들이 쓰는 큐에너지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사령관인 슈롬포가 큐렛이라는 룰렛의 멤버 전원에 큐타마를 넣고 돌려서 뽑힌 큐타마의 주인이 출격하는 식, 여기에 추가 멤버도 3명이나 되어서 정규 멤버 수만 역대 최대인 12명이나 된다. 이렇다 보니 기존의 시리즈와는 달리 슈퍼전대 전사가 아닌 조력자 포지션에 등장인물이 나오지 않으며, 그 대신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큐레인저 멤버들이 조력자 역할을 돌아가면서 맞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천장전대 고세이저 이후 7년 만에 헬멧에 입술이 있는 디자인으로 슈퍼전대 전체를 통틀어서는 11번째이며, 입부분의 색깔이 은색이 아니라 헬멧과 동일한 색깔인 경우는 오레인저 이후로 2번째다. 또한 이 작품은 무려 20년 만에 전자전대 메가레인저처럼 슈퍼전대가 민간인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자크매터의 폭정이 심해지게 생겼다며 비난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실상 민간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슈퍼전대 2호가 되었다. 다만 메가레인저는 뜬금없이 후반부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말 그대로 구해준 은혜도 모르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 이 작품은 초반부터 비난을 받는 데다가 큐레인저가 지구에 온 지 얼마 안 되었기에 민간인들이 전혀 모른다는 게 차이점. 국내에서는 전작과 달리 완구 판매량이 매우 부진해서 2020년 기준 아직도 마트에 가보면 장난감이 널려있는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시작으로 돈브라더즈까지 국내에서 슈퍼전대 시리즈에 인기가 떨어졌다가 이후 다이노포스 재방송과 킹덤포스를 통해 그나마 인기를 되찾았다. 궤도전대 루팡레인저 vs 경찰전대 패트레인저는 슈퍼전대 시리즈 사상 최초로 한 작품 속에 2개의 전대라는 vs 컨셉을 메인으로 내세운 작품이다. 물론 이전작에서도 은하전대 긴가맨, 사전전대 네지레인저, 전광석화 고우라이저, 고온 윙스 같은 별도의 전대들을 출연시키는 시도가 간간히 나오곤 했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신전사, 번외전사, 악역으로 어느 한쪽에 추가적으로 소속된 집단에 더 가까웠던 반면, 본작은 아예 별도의 레귤러 팀 2개가 서로 다르게 활동하고 있으며, 타이틀에서도 두 팀의 이름을 모두 명시하는 것으로 서로가 따로 나뉜 전대라는 것을 확실히 강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팀의 주인공이 되는 빨간색 컬러 또한 2명으로 등장하게 된다. 또한 탐정물에서 보여오던 궤도 vs 경찰 클리셰를 전대물 시리즈 최초로 전면에 내세웠다. 국내 슈퍼전대 팬덤에서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스토리, 캐릭터성, CG 및 연출, 연기력 등 슈퍼전대 시리즈의 중요한 요소를 다양하게 충족시켜 높은 작품성을 낸 수작이다.
기사룡 전대 류소호전은 초반에는 완구도 잘 팔렸고 화려한 연출로 호평받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스토리에서의 여러 문제점들이 부각되면서 평가가 급락하더니 설상가상으로 좋게 출발했던 완구 흥행조차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공룡이라는 치트키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공룡전대 중 유일하게 실패작이 되었으며 역대 전대물들 중에서도 같은 소재를 모티브로 한 전대 작품으로선 전작인 수리검전대 닌닌저와 함께 소포모, 징크스의 2연속을 달성한 불명예스러운 작품이자 고속전대 터보레인저처럼 설정과 파격 요소를 조화롭게 살려내지 못해 대실패를 겪은 작품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실패한 원인들 중 하나로 공룡이라는 소재만 믿고 안일하게 스토리를 진행한 매너리즘 때문이라는 평가의 영향이 컸는지 마진전대 키라메이저 이후에 작품들이 스토리의 매너리즘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드라마의 각종 시도적인 요소들을 도입하는 경향이 강해짐과 함께 후속작들의 반면교사격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마진전대의 키라메이저는 레드를 제외한 다른 멤버들은 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인재들이다. 전대 멤버의 유명인이 있는 정도쯤은 과거에도 다수 존재했지만 4명이나 사회적 유명인인 케이스는 최초이다. 또한 멤버들이 각 분야의 인재이다 보니 저마다의 일정이 있고 요도네임과의 전투 때문에 부득이하게 본업에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겨서 키라메이저로서 출동하기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 이에 주루가 키라메이저로서의 임무와 본업의 양립을 위해 멤버의 모습과 행동을 카피할 수 있는 대역군을 만들어낸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 중요한 스토리의 재미와 작품성을 모두 잘 챙긴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열차전대, 토큐저 이후의 작품들은 다소 아쉽거나 실망스러운 부분을 자주 보여 한동안 시리즈가 하락세를 겪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큰 허점 없는 준수한 작품이 나오며 하락세를 끝냄과 동시에 해당 작품을 기점으로 시리즈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으니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다. 기계전대 젠카이전은 슈퍼전대 시리즈 최초로 서로 간의 통일성이 전혀 없는 슈트 디자인을 차용하였다. 이마에 새겨진 번호를 제외하면 전부 다 각기 다른 전대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공통되는 부분이 없다. 그것 때문인지 다른 전대의 포스터와 비교해봤을 때 유난히 튀는 편이다. 그야말로 광기전대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역대 슈퍼전대 중에서도 손에 꼽힐 만큼 가장 개그가 작정하고 막 나가며 병맛이 무척 강하다. 매 화마다 단순한 유머 정도를 벗어난 춘공깽을 부르는 전개가 펼쳐진다. 그래서 붙은 별명이 순화하면 상술한 광기전대이자 레이와의 카레인저 또는 특찰계의 은혼이고 심하면 뇌세척전대라고 불릴 정도. 물론 가끔씩 시리어스한 에피소드도 나오지만 그 해당 회차도 개그나 분위기 깨는 연출이 종종 나오는 데다 그마저도 바로 다음 화에선 그딴 거 없었다는 듯 바로 개그를 전개해버리는 건 덤. 이 광기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매화마다 다르게 나오는 나누리신인데 에피소드별로 매번 기상천외한 상황이 벌어져 소개 멘트가 바뀌거나 상태가 이상하게 된 멤버들의 모습이 나누리 뱅크신에 그대로 반영된다. 때문에 멤버 전원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나누리를 하는 상황은 작품 전체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지만 이렇게 에피소드별로 다른 나누리들을 보고 즐기는 것도 젠카이저의 감상 포인트. 물론 광기만 내세우는 건 아니고 메인 각본가인 코무라 준코의 장점인 매력적인 캐릭터들도 호평이다. 거기에 45주년 기념작이다 보니 전작들의 오마주와 팬서비스가 많아서 기념작으로서도 제 역할에 충실한 편이다. 배우와 성우들의 호연도 상기한 요소들을 매우 잘 살리고 있어 찬사를 받았다. 또한 핵심 인물인 카이토와 스테이시, 조크스는 가족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갖고 있지만 각자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행동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카이토는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한 뒤 토지텐드의 침략을 막으며 행방불명된 부모님을 찾으려 하고 스테이시는 어머니를 버린 아버지 바라시타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라이벌 관계인 이지루데와 협력한다. 그리고 조크스는 저주받은 쌍둥이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있다. 이처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행동을 보이는 캐릭터들의 관계가 억지스럽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점은 코무라 준코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아바타로 전대 돈브라더즈는 슈퍼전대의 역사상 첫 남성 핑크인 기지 브라더가 등장한다. 초반부 한정 깡패라는 소리를 듣는 이노우에의 토시키의 작품답게 초반부터 흥미진진한 스토리와 매력적인 캐릭터들 덕에 요 근래의 슈퍼전대 시리즈치고 많은 호평을 받았다. 그러나 뒷심이 딸리는 이노우의 특성상 완결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평이 많았고 실제로 극이 중반부를 넘어서자 회수한 떡밥은 별로 없는데 오히려 떡밥을 뿌려대면서 우려를 자아냈다. 결국 완결까지 회수를 실패한 떡밥이 나오는 등 이노우의 특유의 고질병이 드러났지만 초반부의 텐션을 유지하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화를 잘 뽑아내면서 우려를 어느 정도 반전시키는데 성공했다. 평론가 히카와 류스케는 좋은 작품이라고 호평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좋다고 해서 평론 기사를 쓰지는 않았다고 한다. 임금님 전대 킹오저는 화려한 CG, 판타지와 SF가 합쳐진 세계관, 킹오저 멤버들을 비롯한 주역들,
신전사의 매력적인 서사까지 더해져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호평 덕분에 킹오저 1화가 일본의 여러 플랫폼에서 역대 슈퍼전대 공식 영상 최고 조회수를 경신하기도 했다. 프로듀서가 오모리 타카이토인 게 공개된 당시엔 많은 팬들의 걱정이 더 앞섰다. 하나 현재까진 적어도 오모리 특유의 수완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는데 팬들의 니즈를 철저히 파악하고 개성 있는 캐릭터들로 최대한 관심을 모으는 역량만큼은 수준급이란 여론이 많다. 물론 이런 식으로 초반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작품들이 후반으로 갈수록 무너진 사례가 꽤 있기도 했고 초반부터 예산을 팍팍 쓴 듯한 흔적이 많이 보였기에 이에 대해선 불안감을 가지는 시청자들도 있었지만 조금씩 예산을 조절해가며 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수준급의 영상미를 자랑하고 있다. 슈퍼전대 시리즈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본작은 닌자전대 카쿠레인저와 비슷하게 1부와 2부가 나뉘어 있다. 26화를 기점으로 1부가 완결을 맺었는데 대다수의 팬층에서 재밌다는 평가를 받으며 압도적인 호평 속에서 막을 내렸다. 2부가 진행되었던 지금까지도 매번 고점을 찍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호평이 자자하며 왕의 증표 에피소드 같은 일부 옥에 티가 있긴 해도 이러한 수준의 전개를 이어간다면 슈퍼전대 시리즈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반응까지 나왔다. 2부까지 무사히 마무리를 지으면서 이견의 여지가 없는 슈퍼전대 시리즈의 최고의 명작 중 하나가 됐다. 폭상전대 붐붐전은 왕도적이면서도 매력있는 스토리, 뛰어난 CG와 캐릭터성, 그러면서도 있지 않은 레이와 전대, 특유의 클리셰 파괴 등 충분히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마무리되었다. 완구 매출도 전작보다 상승하면서 어느정도 흥행에도 성공하게 되었다. 2025년에 실시한 전 슈퍼전대 대투표에서 작품 부분 4위, 모든 멤버가 52순위권에 들어가는 기염을 토했다. 물론 바로 작년에 방영된 작품인 만큼 아직 팬덤이 가장 활발할 것이기에 그에 따른 보정이 있었을 수도 있으나 그것을 감안해도 당시 성인 팬들 사이에서 신드롬을 일으켰던 쾌도전대 루팡레인저 vs 경찰전대 패트레인저를 누른 것은 기념할 부분이다. 넘버원 전대 고주전은 메인 각본가인 이노우의 아키코는 첫 특차의 각본인 가면라이더 가차드에서 서브 각본을 맡았을 때 좋은 평가를 받았기에 일본과 한국 양쪽에서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게다가 메인 감독인 타사키 류타가 기본 연출력도 좋고 안정적인 퀄리티를 보여주어서 고주저의 연출에 대해서도 이목이 쏠렸다. 1화부터 파격적인 전개와 뛰어난 연출력을 보여주며 호평을 받았다.